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3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마 1, 2부에서 여러분 최서희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풀 죽어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뭔가 내 실력을 확실하게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본 이 학력평가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딘지 확인시켜주며 그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이제 3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웠던 지문들, 독서와 문학 속에 있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앞으로 다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다 맞춰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 오늘 저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문은 24번에서 26번 세트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와 있는 본문을 바로 읽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혹은 본문을 읽기 전에 전체 세트를 훑어본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바로 읽어가기보다는 여러분이 전체 세트를 한번 쭉 훑어보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시험장에서든 아니면 오답 노트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이 됐든 여러분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읽어가는 것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가면서 추측해가면서 글을 읽어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바로 읽어가기보다는 세트를 훑어보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독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과정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1분 남짓 안 되는 시간 동안 전체 세트를 훑어보는 거야. 그럼 그냥 훑어보느냐?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따라가 보세요. 일단 본문을 훑어가는 거야. 본문을 훑어가면서 우리가 주제 영역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쭉 훑어보다 보니까 국악의 장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마 예술과 관련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본문만 훑는 것이 아니라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총 3문제가 걸려있는데 24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를 쭉 훑어보세요. 국악에서 장단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본문 훑으면서 장단이란 이야기,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도 국악의 장단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은 국악의 장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글이 될 겁니다. 거기다 세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보세요. 25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들어간 기억이 뭔지 잠깐만 찾아봐. 세 번째 단락에 장구 장단을 칠 때 거기에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기억에 대해서 묻고 있는 25번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26번 문제. 보기가 나와 있고요. 보기에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팍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례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다고요.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 별거 아닌 것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국악의 장단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갈 것이며 세 번째 단락에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 단락부터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국악의 장단이란 문제에서도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소재라는 거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생소할 거예요. 생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문에서 그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악의 장단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바로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일정한 주기,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국악의 장단이구나. 거기다가 기본 단위인 뭐로? 박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박이라는 말도 생소할 수 있어요. 밑에 설명 나옵니다. 박의 개념,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 이것을 박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이 되는 박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여러 개의 모가 모여서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박 여러 개가 함께 모이게 되면 보통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민요 장단의 특징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나 봐요. 우리 민요 장단인 국거리 장단처럼 몇 개?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 국거리 장단 같은 경우에는 소박 몇 개가? 3개가 모이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보통박이 된다. 그리고 이 보통박이 몇 개? 4번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국거리 장단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소박, 4보통박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요, 정간부에 나타내게 되면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 1,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더라고 했을 때 그림에 얹어가면서 내 이해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거리 장단을 정간부에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3소박 4보통박이라고 했어요. 소박 하나, 둘, 3개가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게 되고, 이 보통박이 몇 번? 4번 나오는구나. 그래서 3소박 4보통박을 정간부에 나타내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첫 단락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우리 앞서도 했던 것처럼 전략을 짰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국악의 장단에 대해서 확인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박과 보통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국거리 장단을 소박과 보통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첫 단락에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뿅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느냐, 아마 장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그 부연 설명들이 더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한 번쯤은 쳐봤을 겁니다. 장구입니다.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장구의 가죽면을 치게 되는데, 이 가죽면을 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점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자, 그리고 그림 2로 갈 거야.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인데, 그림 2는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기본 장구 장단은 또 어디에다가 정간부의 기보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점, 즉 장구의 가죽면을 치는 것에 해당하는 부호를 활용한다. 여러분 위에 보면 윗줄에 이와 같은 부호들이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줄이 하나가 더 있네. 그 밑에는 뭐냐?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 그 소리를 어디로? 입으로 흉내낸 바로 구음. 구음을 어디에다가?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악기를 친다라고 했을 때, 즉 장구를 연주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그 특징을 입으로 흉내낸 것을 바로 밑에 구음으로 이렇게 표기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이 글 접근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을 읽어간 친구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이 사실 뭐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이 긴 단락은 아닌데, 세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드는 느낌은 뭐냐면, 우와, 이 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단락을 잘 읽어야지 기억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세 번째 단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앞서 제가 3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관계,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이에요. 바로 뭐냐?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보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 단락 혹은 글을 만나게 된다면요,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우리 시험지에 여백들 있잖아. 그 여백에다가 간략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글을 읽어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덩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덜어러러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정보들 있죠. 이 개념들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이거든. 여백에다가 간략하게 적어가면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 덩, 덕, 그 다음에 기덕, 그 다음에 덜어러, 그 다음에 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정보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찾는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독해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들어간 기억. 장구장단을 칠 때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한 손으로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요. 다른 손으로 북편을 치는데 이와 같이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덩이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여백에다가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막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덩이라고 하는 것은 채편에다가 북편, 즉 이 둘을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정관보에 이와 같은 부호로 표시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합장단이라고 부른대요. 즉 덩이 곧 뭐가 되는 거야? 합장단이 되는 거야. 덩은 곧 합장단을 말하며. 실제로 연주에서 이 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 밑줄 들어간 기억을 묻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뭘 보면서 여기에, 즉 여러분의 여백에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가 볼게요. 채편을 한 번 치는 거. 이 채편을 한 번 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호로는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편을 어떻게 치는 것이다? 한 번 치는 것이다. 우리 앞서 봤던 덩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기덕의 특징, 채편을 치긴 치는데 무엇과 함께? 꾸밈음과 함께 치는구나 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긴 건 아니고 짧은 꾸밈은. 그 다음에 부호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한다. 그 다음에 기덕은요, 채편을 겹쳐 친다라고 해서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겹채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기덕, 다른 말로 겹채라고 부르네 라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의 탄력을 이용해서 채를 굴리면서 채편을 칠 때 뭐라고? 덜어러러라고 이야기하고 부호로는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덜어러러는 어떻게? 채편을 굴려서 치는구나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덩, 덕, 기덕, 덜어러러를 확인했습니다. 자, 덕과 기덕과 덜어러러에서는 북편을 치지 않고 뭐만 친다? 채편만 치는 거야. 선생님, 덩은 어디 갔습니까? 아까 너네 덩 봤잖아. 덩은 뭐래요? 채편과 북편을 같이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덕과 기덕, 덜어러러는 뭐만? 채편만 치는 것인데 장구에 북편만 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쿵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호로는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쿵의 특징, 뭐만 친다? 북편만 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단락 확인했고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정관보에는요, 점의 길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장구 장단을 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도 캐치해내야 됩니다. 한 정관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가 있으면요, 그 점은
한 소박이 된다. 우리가 아까 국거리 장단 그림 1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한 칸이 소박 하나잖아. 소박 하나예요. 그래서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은 한 소박이 되는데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빈칸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림 2를 한번 보세요. 그림 2를 한번 보게 되면 덩 뒤에 빈칸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빈칸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바로 뭐가 된다? 한 소박이 아니라 뒤에 빈칸까지 포함을 해서 두 소박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두 소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점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간부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 이거 두 소박이 되는 이유는요. 비어있는 정간은 바로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 2를 보면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보통 박의 덩은요. 두 소박. 왜냐? 뒤에 칸이 비어있으니까. 기덕은 한 소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뒷칸이 안 비어있고 바로 쿵이 이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장단을 칠 때는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가 있냐면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 변화를 주면서 연주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연주자에 따라서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쿵더러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변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변주의 효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정간보를 통해서 점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 함께, 그 다음 뭐까지? 변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락. 한편 실외 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우리 아까 북편은 뭐로 친다고 이야기했어요? 채편은 채로 치고 북편은 손으로 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손으로 치는 것보다 궁채로 치는 게 소리가 더 크게 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음향이라는 것이 야외는 살짝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퍼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북편을 궁채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복판이를 치는 것, 복판이라고 이야기해요. 복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 그 가장자리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죽이라고 부른대요. 변죽. 이 변죽을 친다라는 거야. 자, 변죽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특정 상황에서 변죽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제 치냐면 독주 혹은 실내악 연주. 변죽은요, 작고 높은 소리가 나요. 변죽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내악이나 독주 같은 경우에는 작고 높은 소리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편을 칠 때 변죽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복판 같은 경우는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연주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채편을 칠 때도 복판을 칠지 변죽을 칠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 단락. 이 국악의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뭘 꼭 알아야 된다? 장단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본문의 내용을 쭉 훑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글인지 확인을 했다? 여러분 지금 독해가 끝났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연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꼭 해줘야 되는 거, 본문 독해가 지금처럼 끝났죠? 끝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뭘 다시 되새겨야 하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정보가 하나하나까지 기억에는 안 남아도 돼.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것은 각 단락의 중심 내용만큼은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각 단락이 잘 구조화되어 있으면 돼요. 왜냐?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면서 본문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이건 1번, 답은 1번, 요건 답은 2번, 요건 답은 3번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상당수의 친구들은 본문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1번? 선택지? 나 아까 분명 본문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라면서 막 위에부터 훑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읽고 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갈지 명확하게 아는 거야. 맨 처음부터 막 훑어가면서 어디에 나왔지라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읽고 나서 나 이거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봤는데 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훅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섯 번째 단락에서 봤는데 훅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비문학 전체, 독서에서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독해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면서 그래 전체적인 구조가 쫙 잡히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푸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에 나와 있는 질문의 답변이 본문에 있으면 적절한 거고요. 본문에 없으면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1번 갑니다. 국악에서 장단의 개념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기억에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장단의 개념 아까 어디서 봤지? 그렇지. 첫 단락에서 봤잖아. 구체적으로 장단의 개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외워서 말하지 못해도 돼요. 대신에 첫 단락에서 나 이거 봤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적절하다는 거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2번 갑니다. 장단을 구성하는 단이 뭐였지? 아까 기본 단위 박 어디에서? 첫 단락에서 봤어. 그러면 적절. 3번 갑니다. 정관보에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뭐냐? 아까 우리 첫 단락에서 이 장단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장단이라고 했거든.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볼 때 소리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정보가. 근데 강약과 관련된 정보는 사실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장단과 관련해서 강약 어떻게 되풀이되는 거지?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본문에 이건 안 나옵니다. 4번.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변주 몇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으로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국악 감상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된다? 장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여러분 적어도 각 단락의 중심 내용만이라도 기억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쉽게 3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는 요걸 안 지우고 계속 버텼어요. 지워지지 않게 계속 버텼거든. 왜냐? 제가 아까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여백에다가 이건 분명히 문제에서 우리 아까 문제를 훑어봤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독해를 했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정보는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해를 했지 여백에다 기록해놨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한 거야. 뭐만 보면 되니까 여백에 내가 기록한 내용만 보면 되니까. 1번 선지 바로 갑니다. 정관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우리 여백에다가 기록한 건 아니긴 하지만 아까 중요하다고 체크한 거였죠. 점의 길이 네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정관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채편에 변죽을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판, 변죽 몇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크고 낮은 소리는 어디를 친대요? 복판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 갑니다.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을 연주한다. 우리 아까 첫 단락에서 본 것 같아요. 첫 단락에서 뭐가 모이면 여러 개의 소박이 모이게 되면 보통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얘도 옳지 않고. 4번. 북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북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북편을 치는 도구가 손이 아니라 궁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궁편이 될 때 언제 궁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치? 장소에 따라서지. 따라서 이거 또 옳지 않은 설명.
맞아, 5번.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에는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 뭐 북편과 채편 동시에 치는 건 덩이란 말이야, 덩. 이 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기본이 되는 장단,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이 그림 2라고 이야기하지. 그림 2에 뭐가 있니? 덩이 있다고. 따라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덩이,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5번도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것은 몇 번을? 1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5번 선지 딱 하나 보려고 이거 여백에다 기록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이 세트에서 가장 어렵게 풀만한 문제는 26번 문제죠. 왜냐하면 보기가 나와 있고 보기 속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6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창작 장단을 연주한다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창작 장단을 만들어 연주해 볼까? 3소박, 4보통박으로 치면 재밌을 것 같아. 우선은 정강보에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고 그대로 연주해 봐야지 라고 말하네요. 자, 3소박 4보통박으로 연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박 셋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 또 소박 셋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 소박 셋 모였고요. 소박 셋이 모여서 이렇게 보통박을 이루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요. 저와 함께 선택지를 보면서 여백에 써놓은 내용, 본문을 독해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덕은요. 각각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 속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덕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 덕 뒤에가 빈칸이죠. 이 경우에는 한 소박이 아니라 두 소박으로 연주한다 라고 음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점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적절. 2번 갑니다.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치면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보통박 어딥니까? 여기에요. 덕과 기덕이 있죠. 덕과 기덕 같은 경우에는 뭐만? 채편만 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도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4번 한번 볼게요.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체로 마무리해야겠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장단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덩이 되는 거야. 겹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기덕이 되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덩으로 시작해서 기덕으로 끝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 적절. 4번 갑니다. 세 번째 보통박에서는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해야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보통박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보면요. 쿵, 더러러, 쿵 이라고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점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쿵과 더러러러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맞아. 5번 갑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에서는 기덕을 쳐야 되겠군. 첫 번째 보통박, 마지막 소박, 기덕. 그 다음에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도 뭐가 되는 거야? 기덕이 되는 거야. 따라서 5번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몇 번? 4번 선지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세트에 걸려있는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풀었을 거야. 아마 그나마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25번과 26번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친구들이 있을 법한데요. 어때요? 중요한 내용,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전체적인 독서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부에서 확인할 두 번째 세트는요. 27번에서 29번 세트입니다. 여러분 세트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 뭐가 출제가 되었느냐. 현대시로 구성된 세트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대시로 구성된 세트를 접근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좀 고민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것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 지문처럼 전체 세트를 훑어보면서 이때는 보기를 좀 잘 봐줘야 돼.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생소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트에 보기가 있습니다. 29번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9번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는 시 해석 자체에는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려운 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럼 생소한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역시 적극적으로 가는 거야.
적조로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현대시에서 저는요 여러분이 좀 제목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현대시 작품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빨리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1년부터 해석을 해야지라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 이 작품은 우리 시니까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노래하는 작품일까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작품 같은 경우는 춘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춘설. 춘설이 옆에 한자가 같이 병기되어 있는데요. 봄눈이죠, 봄눈. 그냥 눈이 아니고 봄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봄눈을 보면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이 독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춘설, 봄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 열자 선뜻. 우리 선뜻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가 문을 열면서 뭘 느꼈다? 놀라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야. 바로 뭘 보면서 놀라움을 느꼈냐면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즉 문을 딱 열게 되니까 멀리 있는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그 먼 산이 이마에 차라. 그 먼 산이 매우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먼 산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먼 산의 모습이 오늘따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놀랐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A 부분 1년에서 체크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적 화자는 먼 산을 보면서 왜 놀랐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힌트들, 그 이유들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이후의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이연에 가니까 뭐라고?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수절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지금 이연에서는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춘설인지도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제시하는 시간적 배경은 봄이 오고 있는 시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짐작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년.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맷뿌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산꼭대기.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선으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마바지라고 하는 것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멀리 있었다고. 근데 그 먼 산이 오늘따라 문을 딱 열었는데 매우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 먼 산과 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이마바지 하고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겁니다. 시적 화자는요. 산과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들도 머릿속에 막 들 거예요. 시적 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뭐가 있다? 뭐가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꽝꽝 얼었던 얼음이 녹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시적 화자. 마치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봄바람에 하얀 옷구름이 쫙 날리는 것처럼 뭔가 따뜻하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간다라는 점에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 여러분이 체크해줘야 되는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차피 현대시에서 물어보는 것은 내용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거라고요. 지금 흰 옷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한다고, 시각적 이미지를 자극하는데 이게 절로 향기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각을 후각화해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봄눈이 왔다라는 거 혹은 봄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갑니다. 옹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꿈같이 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옹숭거리다 라고 하는 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춥거나 두려워서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한대요.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칼바람이 불고 막 몸이 절로 막 움츠려드는 계절이란 말이야. 지금 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 내가 어떻게 지냈지? 라고 생각해보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잔뜩 움츠린 상태로 위축돼서 살아왔어요. 그 모습이 꿈 같기에 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요 설어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설어라는 표현을요, 흔히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럽다야, 서럽다. 두 번째는 낯설다예요. 자, 이 서럽다 혹은 낯설다의 의미로 나눠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겨울에 너무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고. 그 힘겨운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겨울에 고난이 꿈 같아서 서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설어라라는 표현을 낯설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봄바람이 불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그 힘든 겨울이 엄청 길고 영원할 것처럼 느꼈나 봐. 지금 성큼 다가온 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설어라라는 표현을 서럽다 혹은 낯설다 라고 해서 상반되게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요 구절이 이렇게 그 의미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갑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요. 옴짓 아니기던, 즉 움직임이 없었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거야. 우리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라고 한다면요, 얼었던 땅에서 막 새싹들이 나게 되겠죠. 새싹이 나는 모습. 거기다 추워가지고 움츠려있던 동물들도요, 막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고기 입이 오물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봄이 찾아오는 바로 요 시점에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이 내린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봄눈. 이 봄눈을 보면서 화자가 말합니다.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옷이라고 하는 거 밑에 나오죠? 겨울옷이에요, 겨울옷. 겨울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너무너무 힘겹게 보냈던 시적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봄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가는 겨울이 조금 아쉽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벗고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시기니까 추위, 겨울의 느낌을 조금 더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작품, 정주영의 춘설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서 봄눈? 봄눈에 대해서 어떤 시적 화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작품 확인을 했고요.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나 작품. 고재종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여기서 머릿속으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 앞부분에서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요, 그냥 꽃이 아니라 눈꽃입니다. 눈꽃. 여러분 눈꽃이 뭔지 알죠? 눈이 많이 내려. 눈이 많이 내리면 겨울에 이렇게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나무까지 이렇게 눈이 쌓이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눈꽃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걸 이제 시의 앞부분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여기서 말하는 꽃이 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표현 방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의문형의 종결어미를 썼다라고 하는 것과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처럼 뭔가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이 정도의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즉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평평한 공간에 눈이 쌓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나뭇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요, 나뭇가지는 뭔가 되게 가늘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면 약간 둥근 형태를 띠고 있잖아. 눈이 쌓이는 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게 수백 번. 자, 지금 음성상징어를 써가면서 눈이 어디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올라가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왔다. 노력과 시련을 견뎌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근데 눈꽃이 쌓였어요. 눈꽃이 피었어도 바람 한 자락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쉽게 날리게 되는 거잖아.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휙 날아갈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눈꽃을 피워내는 그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눈꽃이 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람 한 자락이 불면 휙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눈은 다 퍼주는 겁니다. 쉽게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끊임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눈꽃을 피워내는 거죠. 그렇게 피어난 눈꽃을 어떻게? 황홀하다라고, 저 황홀을 봐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첫사랑인지를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온갖 노력과 시련을 이겨내 가면서 피어낸 저 황홀 눈꽃이 곧 바로 첫사랑이라고 작가 혹은 시적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거잖아. 무작정 좋아하기 때문에 막 온갖 것들을 다 해주고 싶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걸 마치 눈꽃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작은 시련에도 쉽게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라고 이야기해요. 자, 봄이라는 계절. 봄이라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따뜻해지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의 내용과 엮는다라고 한다면 이 봄은 눈이 녹는 계절이에요. 어렵게 피워낸 눈꽃이 사라지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작품에서 눈꽃이라고 하는 건 첫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첫사랑이 사라지는 계절이 된다고요. 그렇게 첫사랑이 사라지는, 첫사랑이 끝나게 되는 그 계절, 봄이면 가지는요, 그 한 번 된 자리에, 한 번 된 자리 바로 첫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 바로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 될 거야. 근데 이 새싹이라고 하는 것을 첫사랑, 눈꽃이 보여주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엮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첫사랑의 상처 위에서 피어나게 되는 보다 더 큰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 위에, 그 시련 위에 더 큰 성숙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첫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이것처럼 성숙한 사랑, 더 큰 사랑이 피어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뒤에 걸려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트에 걸려있는 27번 문제부터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문학작품이 걸려있는 세트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처럼 현대시가 두 작품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묻는 건 매우 단순해요. 세 문제가 걸려있거나 혹은 두 문제가 걸려있다고 했을 때, 혹은 그 이상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요, 물어보는 건 결국은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측면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못 풀 문제가 없을 거란 이야기가 돼요. 1번 갑니다. 가는요,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명암의 대비, 즉 어두움과 밝음의 대비, 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2번 갑니다.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게 되면 작품의 처음과 끝부분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나 작품 잘 보세요. 나 작품의 1년과 4년을 보더라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3번 갑니다.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막 장소를 옮겨가면서 본인의 눈에 들어온 것과 관련돼서 막 감상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번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아마 4번 선지를 고른 친구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나 두 작품 다 서리적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나 작품에는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즉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습니다. 근데 가 작품 같은 경우는 서리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5번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 작품에서도 눈이나 얼음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나 작품 같은 경우에도 눈, 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작품 곳곳에 두 작품 다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몇 번을? 5번 선지를 골라줄 수 있다는 거. 자, 이어진 28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에 A부터 E까지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건 뭐예요? 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 선지 갑니다. A에서 화자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풍경에 대한 놀라움을 선뜻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선뜻 놀라는 거야. 바로 1번 적절합니다. 자, 2번 갑니다. B에서 화자는 A에서 이마에 닿을 듯 차갑게 느껴졌던 먼 산의 경치를 이마바지로 부각하고 있다. 분명 물리적 거리는 먼 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산의 풍경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산의 차가운 느낌이 마치 이마바지를 해서 내 이마에 느껴지는 것처럼 화자가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심리적 거리는 없다. 완전히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합니다. 자, 3번 갑니다. C에서 화자는 얼음이 녹고 바람이 새로 부는 것을 통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C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갑니다. D에서 화자는 겨우내 옹숭거리고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C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를 허무하게 여기고 있다. 자, 분명 D에서 화자가 겨우내 옹숭거리고 보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C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봄이 오는 것처럼, 흰구름이 날리는 것처럼, 막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화자가 C에서 말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허무한 태도를 D에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E에서 화자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습을 새순 돋는 미나리와 오물거리는 고기 입으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오네, 3월이 왔네, 4월이 왔네, 기온이 올라가네, 이게 아니라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건 새순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고기 입이 움직이지 않다가 오물오물거리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5번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4번 선지 골라주면 되겠고. 자,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 29번으로 가볼게요. 보기가 나와 있긴 한데,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기 안에는 시에서 낯설기하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반복과 변형, 역설, 이질적인 대상 간의 결합, 언어의 비유적인 결합, 감각의 전이 등을 통해 사물을 재인식하거나 그 이면에 주목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가와 나 두 작품에 이 낯설게 하기 방식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볼 건데요. 1번 갑니다. 가에 흰 고름 절로 향기로,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흰 옷고름의 시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향기롭다, 즉 후각의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감각의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 적절하다라고 판단. 자, 2번 갑니다.
가에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봄과 눈을 결합했어요. 그렇죠. 물건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겨울에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되게 이질적인 단어인 봄과 눈을 함께 결합해서 쓰고 있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요게 옳지 않죠. 화자는요,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혹 겨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나버린 겨울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다음 해에 겨울이 올 거야. 그 겨울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니라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을 한번 볼게요. 3번부터. 나의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시어를 반복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반복하면서 변형함으로써 뭐를?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어떻게든 나무까지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갑니다. 나의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가지에 피어난 눈꽃을 황홀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눈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눈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거라고. 그걸 황홀로 표현했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 겁니까? 5번 갑니다. 나의 아름다운 상처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두 시어를 연결하는 역설의 방법을 썼다. 그렇죠. 상처는 아픈 거잖아. 아프고 힘든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긴 했는데 시련을 겪고 피어나는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첫사랑의 아픔, 첫사랑의 없어짐, 그 첫사랑의 이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연히 겪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 시련 위에서 뭐가? 이 아름다운 상처가 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5번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는 문제. 답은 아까 몇 번을? 2번을 골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3부에서 볼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3부의 마지막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에서 33번 문제 세트, 우리 비문학으로 갑니다. 다시 독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우리 3부의 첫 번째 독서 지문을 볼 때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있었죠? 뭐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독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쭉 살펴보세요. 30에서 3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번 문제의 선택지 훑어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가? 포틀레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포틀레치 처음 들어보는데 대다수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포틀레치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31번 문제 봐봐.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견해? 레비스트로스는 학자겠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까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문제에서 포틀레츠가 이 글의 중심 화제였을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 학자의 견해를 묻고 있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될 글은 포틀레츠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트에 걸려있는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윗글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을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안에 그러면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알아내야지만, 구조주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사상과 비교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트에 걸려있는 마지막 33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단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세 문제, 세트의 네 문제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30, 31, 32번 문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전략 혹은 본문에 대한 예측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첫 단락부터 읽어가면서 도대체 포틀레츠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쳐나갔는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단락 갑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이 바로 뭐냐? 그게 포틀레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그리고 이 글에 중심 화제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 포틀레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나와 있죠. 관습은 관습인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관습이 되는 거야. 어떤 방식이냐?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요,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무료로.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답니다. 손님들은요, 무료로 준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뭘 한대요? 복수를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딱 그러면 복수?
그럼 뭔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될 텐데 복수의 방법이란 바로 무엇이냐?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츠를 열어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수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포틀레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초대해가지고 무료로 선물을 나눠주고 재물을 나눠주게 되고 이걸 받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포틀레츠를 또 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누군가에게 무료로 주는 것. 바로 이게 포틀레츠구나. 매우 독특하게 선물을 주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아까 우리 예측했잖아. 어떤 학자들이 이 포틀레츠에 대해서 어떤 주장 혹은 평가를 내렸을까를 찾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갑니다. 먼저 등장하는 거 초기 인류학자들이 등장하네요. 이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느냐. 이 포틀레츠라는 관습을요. 자신의 재산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잖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위신을 얻기 위해 주는 거야. 아우, 나 이만큼 너희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견해입니까? 그냥 인류학자가 아니라 초기 인류학자의 견해라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전환되죠. 하지만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학자가 초기 인류학자들과 어떤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지 체크해 줘야 돼요.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예요. 초기 인류학자가 아니라 후대 인류학자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포틀레츠는요,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호혜적 교환 행위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호혜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물을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 가격과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교역이 되는데 호혜적인 교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호혜적인 교환 행위는요.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이 바로 호혜적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호혜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먼저 모스는 말합니다. 포틀레츠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왜냐하면 모스가 말하기를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교환의 성격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례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교환이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모스가 되는 거예요.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츠가 집단 간의 뭐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왜 우리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왜 옛날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어떤 집에 이사를 가잖아. 새로 어떤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요. 옆집에다가 이렇게 떡 같은 거를 돌리게 되거든요. 떡 같은 걸 돌리면서 새로 이사한 누구예요?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인사를 막 건네곤 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게요. 상대방과 일종의 연관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포틀레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은 또 무언가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주고받는 것이 오고 가게 되면서 집단 간에 뭐가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바로 모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즉 모스의 견해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포틀레츠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하였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호혜적 교환으로 사회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포틀레츠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가 성립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야지만 생존해 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집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 포틀레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뭘 주는 것이냐? 선물을 주는 행위는요,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는 거야. 즉 마치 빚을 진 것 같은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료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한참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뭘 답례로 줘야 되지? 라고 하는 일종의 빚을 진 것 같은 생각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게 되고요. 이 부채감이 바로 뭐로?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교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뭐 포틀레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레비스트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또 이야기한 거야.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존하는 데 유리하니까.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집단의 구성원과 우리 집단의 구성원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두 집단이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게 되겠죠. 한 집단이 만약에 공격을 받는 거야.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집단 입장에서는 우리 옆집의 딸내미 누구가 저 집으로 시집을 갔게 되는데, 저 집단으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뛰쳐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인데,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집단 내에서 결혼하지 말자는 거야. 결혼은 어떻게? 친족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사람과 결혼을 하자. 그래야지만 두 집단이 동맹을 맺는 것이 수월해지니까. 그는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서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호혜적 교환을 통해서 뭐가 새로운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레비스트로스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어디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포틀레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호혜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단 자체가 뭐로? 문명사회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레비스트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네 번째 달라고 합니다. 포틀레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고 하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의 견해에 따르면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 이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결정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게 아닌 겁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특정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 바로 그게 무엇이다? 문제 풀기 위해 중요한 정보, 구조주의 등장했습니다. 구조주의의 개념 등장을 하네요. 바로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구조주의가 되는 거야. 이 관점에 따르면요, 인간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구조가 하는 거야.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구조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인간과 관련된 제도 등등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뭐를 살펴봐야 된다?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관점,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 역시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 현대사회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인간들의 사회,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인간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단락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트에 널려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지 1번. 후대 인류학자 모스와 레비스트로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다. 누구? 모스도 그렇고요.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고요.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보았죠. 2번 갑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와 같은 설명 등장합니다. 자, 3번 갑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증여로 보았죠. 4번 갑니다.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우리 호혜적 교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호혜적 교환에 해당하는 포틀레츠와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아, 5번 갑니다.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츠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호혜적 행위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답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나요?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 뭐냐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예요. 친족 간의 결혼 금지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문명 상태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 가요.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친족 간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 간의 동맹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2번 갑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학자였어요? 구조주의 학자였죠.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간 본성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3번 갑니다.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갖게 하는 규칙이다. 사람을 받아들였으면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부채감을 느끼게 되겠죠. 4번 갑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 구조에 의해 성립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요게 답이네! 라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치고서 요거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틀렸겠죠. 왜냐?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돼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학평과 모평에서 등장하는 함정입니다. 마치 선후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후관계 혹은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바꿔놓은 선택지가 되는 거야.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 호혜적 교환으로 인해서 뭐가 문명 상태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혜적 교환이 원인이 되는 거고 문명 상태로 가게 되었다가 결과가 되는 거거든. 근데 4번 선택 잘 봐봐.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 의해 성립된 규칙이다. 아니죠. 이 규칙으로 인해서 문명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5번 갑니다.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 바로 이것이 친족 간 결혼 금지가 되겠죠. 같은 집단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집단과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5번 적절합니다. 자, 32번 문제로 갈게요. 윗글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크게 두 개의 사상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통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먼저 전통 철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서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 철학이에요.
인간이 원래부터 어떤 특성과 본질을 갖게 되고 우린 살아가면서 그걸 실현해 나가면 되는 게 이게 바로 전통 철학의 시각이 되는데 실존주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되는 거야. 자신의 특성 혹은 정체성을요 미리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를 갖게 되고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요 하나의 인간이 여러 선택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 선택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현상이자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요 그 선택들, 즉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혹은 구조주의와 전통 철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택지 1번부터 갑니다.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존주의에서는 맞죠. 결단의 주체로 본 건데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다. 결단 누가 한다? 구조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2번 갑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실존주의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군. 바로 이게 적절한 얘기가 되겠죠.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구조주의는 구조가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3번 실존주의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본다. 보기에 제일 마지막에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의 구체적 행동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 중요하지 않아. 뭐가? 구조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전통 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는 충실하게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고 이걸 살면서 실현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구조주의에서는 구조가 다 결정하는 거죠. 자, 맞아. 5번 구조주의에서는 전통 철학과 달리 인간의 특성은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반면에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의 특성은 원래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1번 선지 여러분 골라낸 친구들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3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A, B 뭐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츠에서 주는에 A 밑줄이 들어가 있고요. B는요,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A와 B 사전이 있으면 사실 사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거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전적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든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요 주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주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선물을 준대. 뭔가 약간 유형의 것을 주는 것 같죠. B 같은 경우는 부채감을 준대요. 무형의 것 같지 않아요? 형태가 없는 것. 그래서 A와 B는요,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A 앞에는 유형의 무언가가 와야 될 것 같고 B 앞에는 무형의 무언가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사실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주다라고 하는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나 감정 같은 것을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1번 갑니다. A,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대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용돈. 뭔가 유형의 것이야. 그 다음 B, 지나치게 되는 학생에게 부담을 준다. 부담? 무형의 것.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바르게 짝지어줬네. 그럼 2번 갈게요.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주셨다. 책 유형의 것. A의 사례로 적절할 것 같고, B, 그는 걔에게 먹이를 주었대요. 먹이도 유형의 것이죠. 따라서 옳지가 않네. 그 다음 3번 갑니다. A,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이 3일의 시간을 준다는 시간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야. 어떤 유형의 것을 전해준다라는 거 아니죠. 그 다음 B, 나는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임무를, 역할을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A,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 밑줄 들어가 있는 A는 뭔가 유형의 것을 주는 거였잖아. 기쁨을 준다 아니고. 그 다음에 B 갈게요. 손에 힘을 더 주고 손잡이를 돌려야 한다. 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A, 그 사람은 모두에게 정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 A 밑줄 들어가 있는 거 아까도 확인했던 것처럼 뭔가 유형의 것을 줘야 됩니다. 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나 마음을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 B, 어머니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준다. 우리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건 무형의 것. 요건 B의 사례론 적절할 것 같은데 뭐가? A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옳지 않다라고 본다면 답은 몇 번을?
1번 선택지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우리 3부에서 3세트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 남아있는 3세트의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시 후에 4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